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제 일상 속에서 사연 채널을 틀어놓으며 지내는 여자입니다. 제 시부모님께서는 재혼 부부이셨답니다. 사연이 좀 있었는데요. 남편의 생모 되시는 분께서 옛날에 집을 나가셨다고 했어요. 어린 자식들을 놔둔 채로 말입니다. 요즘이라고 해도 난리가 난리였는데 그 당시였으니 어떻게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두고 집을 나갈 수가 있느냐며 그렇게 모성애가 없는 여자가 있을 수는 있는 법이냐며 주변에서 난리가 났었고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모두가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해댔다고 합니다. 남편의 생모가 왜 집을 나갔는가 하면 바람이 나셔서 그랬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부동산 일을 배워보겠다고 처음에는 그러셨다네요. 물론 처음의 의도는 정녕 순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일을 가르쳐주던 남자하고 눈이 맞아버리는 것은 예상에 없던 바였고요. 그 남자하고 단둘이 여기저기를 다니며 땅을 보고 건물을 보던 남편의 생모는 어느샌가 마음이 머나먼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가출을 해버리셨던 거예요. 그 남자하고 사랑의 도피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순간에 엄마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지. 우리 누나가 그때부터 엄마 역할까지 같이 해주면서 그러고 살았어.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남매가 나이 터울이 좀 있어서 5살 차이인데요.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이 더 먼저 성숙해지고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장녀가 그때부터는 든든한 누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가끔은 엄마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하네요. 철이 일찍 든 것이었죠. 그 덕에 시아버지께서 한시름 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시아버지께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창 일을 다니시던 시절이었는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처자식만 바라보며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며 일을 다니고 계셨던 시아버지 입장에서 아내가 바람이나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가출을 해버린 전대미문의 사건은 그냥 살고 싶어지지 않는 충격이었습니다. 남자 혼자 어떻게 자식들을 키워내나 싶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돈은 어찌저찌 벌어올 수 있으나 집안에서 자식들을 어찌 돌보고 보살피고 챙겨야 할지 그건 시아버지께서 잘 알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일찍 철이 들어버린 장녀의 묵묵한 맹활약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해 보였겠나요. 든든한 장녀. 그러니까 제 시누이는 자잘한 사고 한 번을 안 치는 것은 물론이고 매사에 힘들다 어쩐다 하는 소리를 전혀 안 하는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 힘으로 전문대학교에 들어가서 학비까지 알아서 싹 다 충당을 하고 일찍 취업까지 잘 해냈죠. 이런 사람은 대개 사치와 낭비 같은 것과 는 담을 쌓고 살죠. 시누이는 절약과 저축의 귀재였습니다.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알뜰살뜰 모아다가 저축하기를 즐거워했으며 하나뿐인 자기 동생을 위해서는 학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살신성인의 누나이기도 하였죠. 진심으로 누나이자 엄마였던 거예요. 그런 시누이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었는데 25살에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겨서 혼전 임신인 경우였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원래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당시에 우왕좌왕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곧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였다는 후문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서 만나왔던 사이임에도 상대를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았나 봐요. 진짜로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세매부가 연애 시절에는 안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나 술버릇이 나쁜 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술만 몸에 들어갔다 하면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되었다네요. 시누이는 그때를 회고하며 말하기를 내 발로 걷는다 해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겼을 거라면서 그 정도로 술에 취한 심해부는 사람 꼴이 아니었다고 해요. 결혼을 해서 꽤 먼 지역으로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누이는 더욱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죠. 어디에 마음을 기댈 때가 있고 털어놓을 곳이 있어야죠. 그저 하염없이 어린 자식만 끌어안고서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누이를 알아챈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경수가, 너 혹시 힘든 일 있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든 꼭 털어놔라. 알았지? 아니에요. 힘든 일은 무슨. 맨날 똑같죠.
저는 괜찮아요. 목소리도 안 좋은 것 같고 오랜만에 본 얼굴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자꾸만 신경이 쓰이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거든 꼭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응? 저기 그게 사실은 제가 그동안 좀 힘들기는 했어요. 시어머니의 걱정 가득한 눈빛과 따스한 말투 앞에서 묵묵히 견뎌오는 것에만 익숙하고 내성이 길러져 있던 신우이가 서러움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모든 고충을 그때 털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신우이를 알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어주셨고요. 그 덕에 신우이가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전까지는 반복되는 괴로운 일상 속에서 신우이는 한껏 절여진 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할 힘을 얻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계속 나빠지기만 할 뿐이었죠. 그런 신우이를 시어머니께서 힘껏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위로 끌어올려 주셨던 셈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무조건적인 존재가 단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대단한 역할을 해주신 것에 신우이 또한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려서 그때부터 점점 허물없이 진정한 딸의 모습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여기서의 이 시어머니란 자식들을 두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셨던 그분이 아닙니다. 신우이와 남편의 생모이신 그분은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와 정식으로 이혼을 하셨어요. 언뜻 듣기로는 임신을 해서 그러셨더나 뭐 그런 이유로 시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정식으로 이혼을 하자며 청을 넣으셨던 모양입니다. 진절머리가 날 대로 났던 시아버지께서는 더 끌고 갈 것도 없다 판단하셔서 그냥 그때 이혼 도장을 콱 찍어버리셨다네요. 이혼을 해달라면서 수년 만에 연락을 해온 주제에 자기 자식 새끼들이 어쩌고 있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아주 미친 여편네여서 끝까지 자기 좋을 대로만 행동하고 자기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처럼 변명을 짓결어댔던 정신나간 그 여편네. 생각만 해도 내가 자다가도 이가 빠드득 까일 정도야. 여자를 잘못 만나도 한참이나 잘못 만났다고 하시면서 시아버지께서는 그 인연을 두고두고 한탄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처가, 즉 제 남편에게는 외가인 그 집안하고 개싸움을 벌이셨거든요. 시아버지의 표현을 빌려 그 집안을 요약하자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였습니다. 알만하죠. 아무튼 징그러워서 치가 떨리는 인연을 막판에 개싸움까지 벌이심에 정리하신 시아버지께서는 긴 인생을 두고 누군가를 새로 만나고 싶다는 바람과 또 이상한 인연을 만나서 신세를 망칠까봐 두렵다는 걱정을 안고 사셨죠. 그러다가 시어머니를 만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 또한 시아버지가 두 번째 결혼이었는데 일전에 사별을 겪으신 바 있었습니다. 시집 가시고 딱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사별을 겪으셨던 것이죠. 충격으로 유산을 하셨고요. 따라서 시어머니께 당신의 배로 낳은 자식은 없습니다. 마음씨 넓고 천성이 차분하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첫 시댁 사람들과도 그 이후로도 잘 지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꾸만 새로 남자 좀 만나라는 성화를 첫 시댁 사람들로부터 들으셨고요. 그럼에도 쉽게 누군가를 안 만나며 조용히 흐르는 세월에 몸을 맡겨온 시어머니셨으나 시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두 자식이 생겼고요. 그때 당시 남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어요. 신우이는 이제 막 취업을 해낸 상태였죠. 남편이 살갑고 착하고 이런 성격은 못 됩니다. 더군다나 멋쩍기 그지없을 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 계모와 어떻게 쉬이 가까워질 수 있었겠나요. 신우이 또한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정신없고 바쁘기만 하였고요. 어딘가 어색하고 형식적인 관계,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와 두 자식들 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흘러서 신우이가 결혼 생활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참고로 신우이와 시매부 두 사람은 끝내 이혼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첫째로 애들을 생각해서 신우이가 웬만하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둘째로 시매부가 느린 속도이지만 점점 더 정신을 차려갔기 때문입니다. 시매부가 깽판을 치면 신우이는 집을 나와 자기 친정으로 향했고요.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맛있는 찌개를 끓여주셨고 그러면서 신우이는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겨진 심해부만 어리둥절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묵묵히 참고만 살던 여자가 자기 친정으로 홀라당 가버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자기 친정을 의지하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니까 심해부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진짜로 내가 버림받겠다 싶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하기 시작했다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대견한 장녀가 그동안 힘들게 소가리를 하며 지내었다는 걸 뒤늦게 아시고 무척이나 미안해하셨다고 합니다. 애비라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전혀 눈치 한 번을 못 채고서 여태까지 태평하게 굴었으니 정말 면목이 없구나. 시아버지께서 자책하셨으나 이미 내면의 회복을 거친 신우이는 조금 더 서운해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다정한 모녀 사이가 된 모습이나 시아버지께 잘 보여드렸다고 해요. 그것으로 완벽한 대답이 될 터였으니 말입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는 새삼 시어머니와 재혼하기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평범함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만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형편은 잘 쳐줘봐야 서민인 수준이었지만 제가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자라는데 경제적인 부족함을 딱히 겪어본 적이 없었고요. 항상 그럭저럭 잘 살아왔답니다. 저는 학교 생활도 교우 관계도 그리고 매번 거두는 성적도 언제나 보통이었어요. 표준 주격 같았죠. 대학도 무난한 4년제에 들어갔답니다. 딱히 뭘 공부해야 할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되어서 취업에 잘 먹힐까봐 전공을 경영학과로 골랐고요. 대학 재학 동안에도 딱히 이렇다 할 적성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공이 저에게 잘 맞는 것도 아니었죠. 대학 성적도 딱 보통 정도로 거두었네요. 심지어 취업까지. 대학 졸업 3개월 만에 아주 무난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력을 쌓아가기에 괜찮아 보이는 어느 중소기업이었네요. 어엿한 직장인이 되기까지 제가 지나온 궤적만 보더라도 얼마나 부모님을 걱정 안 시키고 매사에 적당하게만 자라온 자식이었는지 능히 짐작이 되시죠. 저는 부모님을 크게 속삭인 적이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랬던 저는 입사하고 나서 받은 첫 월급으로 효녀 노릇을 해보고 싶어졌고 그 돈으로 부모님께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영이 덕분에 호강한다. 그러니까 딸내미 하나 잘 둬서 편안하게 패키지 여행도 다 가보네. 고마워 우리 딸. 설렘 가득하셨는지 일찍이 여행 가방을 싸놓으신 채로 한박 웃음을 지으시던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 제 눈에 선언합니다. 그 걱정 하나 없이 행복하던 웃음을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하겠죠. 여행 일정을 무사히 다 끝마치신 두 분은 귀가하시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집에서 불과 5km가 채 안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그 사고로 두 분 다 증상을 입으신 채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고요. 저는 그때 이 세상의 모든 후회를 끌어모은 채로 처절하게 죄책감에 젖어서 울부짖었습니다. 저만 아니었어도 제가 괜히 효도를 해보겠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설쳐대며 패키지 여행을 알아보지 않았어도 그런 거 안 가도 괜찮으니까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여유로울 때 휴가 내서 셋이같이 여행을 가면 좋겠다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만 했었어도 제 고집을 중간에 꺾기만 했었어도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멀쩡히 걷고 웃으며 그렇게 일상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하나 때문에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한순간에 일상이 인생이 이렇게나 무너질 수도 있나 싶어서 소름이 돋았고 무서워서 감히 잠에 들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자는 도중에 두 분이 잘못되실까봐 혹시 한 분이라도 돌아가실까봐 겁이 나서 자의로 자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외동자식이니까 부모님께는 저 하나뿐이니 제가 더욱 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보니까 저야말로 저에게는 부모님뿐이었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이 안 계시면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이 오열을 하면서 제발 살려만 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서 먼저 호전을 보이셨던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사고 이후 그때 처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약간의 안도감이 남아 맛봤었죠. 엄마는 계속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무섭고 초조했는데 회복세에 접어드신 이후로는 점차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죠.
하늘에 감사했네요. 기도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호전을 보이셨던 아버지는 반대로 계속 누워 계시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고가 났던 때로부터 1년, 이제 엄마는 힘겹게나마 당신 스스로 일상생활을 보내실 수 있었으나 아버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어려웠습니다. 혼자 거동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있고 앉아있고 가만히 그렇게 보내셨죠. 그 옆에는 엄마가 딱 붙어 계셨고요. 혜영아, 너무 걱정 마라. 엄마가 네 아버지 잘 돌보고 있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혜영이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일 잘 다니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그 무렵 집에 전화를 할 때마다 저는 눈물을 훔쳤던 것 같습니다. 끝도 없이 죄송스러워서요. 원래 다녔던 첫 직장이었던 그곳은 진작에 그만둔 뒤였고 두 분 다 퇴원을 하신 이후로는 제가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님 댁에서 멀어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이 연봉도 잘 쳐주고 경력을 쌓기 해도 좋았거든요.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선택을 한 저를 부모님은 지지해 주셨으며 제가 힘들까봐 온통 그 걱정뿐이셨습니다. 엄마는 당신의 몸도 썩 좋지 못하면서 아버지까지 보시느라 그게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그 생각을 할 때면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을 하다가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제 탓을 하지 않으신 부모님의 모습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더욱 슬픈 점은 제가 부모님이 늦게 보신 자식입니다. 제가 외동이자 늦둥이였던 거예요. 그런 자식이 다 커서 이제 직장까지 잡아서 참 좋아하셨을 텐데 이제 두 분께 편안한 노후를 안겨드릴 순서만 남아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 망쳐버 놓았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데 부모님은 도리어 저를 고생시키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었으나 부모님의 심정만 할까 싶어서 이를 악물고서 살았습니다. 감히 제 입에서 힘들다는 투정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꾹 참고 인내하고 묵묵히 견디는 연습을 하면서 그게 습관이 되어갔죠. 두 분은 저에게 언젠가부터 결혼을 얼른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제가 결혼 생각 없이 두 분을 걱정하고 앞으로 두 분을 부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걸 너무나도 잘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혜영아, 네가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 엄마, 짝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별로 생각 없어요. 생각이 있어야 짝이 생기는 법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짝이 생기겠소? 우리 딸이 얼른 평생 의지가 되는 인연을 만나서 그렇게 서로 기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혹시나 누가 생기거든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게요. 절대로 그냥 빈말로 이러는 거 아니니까. 좋은 상대가 있으면 무조건 결혼을 해. 응? 혜영아, 엄마하고 아버지가 없으면 너는 혼자잖아. 우리 딸이 혼자 남겨지는 거 그거 너무 생각만 해도 안쓰럽고 힘들어서 그래. 두 분이 계속 제 곁에 계셔주시면 되죠. 그래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착한 딸이 부모 걱정 때문에 일부러 결혼도 계속 안 하고서 이러고 있는 걸까봐 그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미안한지 몰라. 솔직히 나이가 차면서 주변으로부터 결혼 질문도 서서히 받게 되었고 저도 아예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으나 부모님이 우선이었기에 결혼은 무조건 뒷전으로 미뤄두며 생각을 안 하게 되었던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이 부모님께서는 또 다른 염려이며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착잡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직장 상사분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7살 많은 여성분이셨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고 딱히 생각도 없으셨거든요. 만나시는 분은 있는데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자리도 잡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계셨고 심지어 집안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단지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걱정을 사고 계신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완전한 독립을 한 자식이 아닌 것으로 자신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왠지 양쪽이 다 공감이 갔어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안정이나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저보다 더 나은 분도 저런 걱정으로 사고 계신 입장인데 저희 부모님이 제 결혼 문제를 걱정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쌓여있는 무거운 짐,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제가 웬만하면 좋은 짝을 찾아서 얼른 결혼해야겠다고 싶더라고요. 납득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손주라도 안겨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 인생의 새로운 활력이 될까 싶어서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저는 저보다 3살 연상의 남자와 1년을 만나본 후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렇게 처음 만났던 때로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나간 무렵에 결혼식으로 올렸으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동정업은 아니었으나 비슷한 직군에서 일을 하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화가 처음부터 잘 통했고요. 언뜻 무심하고 투박해 보이지만 유쾌하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끌렸었죠. 또한 저희 부모님의 사정을 너무 유난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레 여기는 모습이 호감이었고요. 마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아마 남편 본인도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라는 큰일을 겪어서 아무래도 무던한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중해 보이는 시누이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남들은 결혼하면 시누이하고 신경전부터 버린다느니 안 보고 사는 게 상책이라느니 그런다고 하던데 저는 반대로 남편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시누이를 소개받고 인사를 나눴던 자리에서부터 인간적인 호감을 느꼈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한테 소탈한 태도로 잘 대해줬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워낙 과묵하신 분이라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볼 일은 없었지만 시어머니께서 해서 한 끼의 미소만큼이나 부드럽게 대화를 잘 주도해 주시는 분이어서 제가 며느리 된 입장으로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요. 종종 시부모님을 찾아뵙는 정도였고 안부 연락은 그것보다는 좀 더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낼수록 시부모님 두 분 다 무던하신 분들이라고 느껴져서 제가 부담이 없었네요. 아무래도 시댁보다 친정에 더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을 두 분은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었답니다. 남편하고의 관계는 제가 다른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편견을 모르지만 그냥 적당했다고 생각해요. 결혼했다고 해서 특별히 불타오르지도 않았었고 새롭게 바뀌는 것도 없었지만 결혼 전보단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럭저럭 서로가 맞춰가며 잘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자인 제 쪽이 더 힘든 이모저모가 많다고 느끼기는 했었네요. 둘 다 일을 다니니까 맞벌이인데 밥은 항상 제가 차렸거든요. 제가 요리와 빨래를 담당하고 나머지 청소는 남편이 하는 것으로 맨 처음에 집안 살림 노동을 그렇게 정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제가 이런저런 청소까지 다 하게 되더라고요. 대체 남편이 군대에서는 어떻게 생활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청소를 맡겨놓으면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해놓은 법이 없었습니다. 정리정돈의 영역에서는 더했고요. 결국 제가 건드리게 되고 2번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점점 제가 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솔직히 너무 피곤해서 이게 지금 어디에 입주 가정부로 취업을 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투덜이 대마왕이기 때문에 하나를 따지면 제가 10가지로 피곤해졌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입을 다물고 제가 일 처리를 해버리는 게 나았죠. 저에 비해 활달하고 외향적인 것, 예민하고 세심하고 가끔은 소심하게까지 한 저와는 다르게 무심하고 매사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남편의 그런 기질들이 처음에는 장점으로 여겨졌으나 지낼수록 단점으로 보일 때가 많아서 결혼이란 정말 힘든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네요. 시누이가 어째서 결혼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고 했는지 알 것만 같았어요. 저는 결혼 9개월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주년 무렵에 유산을 겪었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봤더니 태아가 이미 모든 움직임을 멈춘 뒤라고 하였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흔하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도 병원에서는 그랬지만 저는 숨이 턱 막혀오는 좌절감, 상실감, 그리고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기중은 생명이 다른 엄마를 만났으면 세상에 태어났을 텐데 저 같은 엄마를 만나는 바람에 불쌍하게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로 숨이 꺼진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부모님의 그때 사고 이후로 저 자신을 탓하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는 것,
힘들다고 티를 내지 않고 계속 일을 다니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제가 출근을 하고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몇 주간은 거의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눈물이 조용히 흐르기도 하였고요. 그런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제가 나약해서 못 봐주겠다는 그런 소리도 얼핏 했던 것 같네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왜 계속 그러고 있어? 누가 보면 애라도 죽은 줄 알겠다. 뭐? 애가 죽은 거 맞잖아. 우리 애가 죽은 게 맞는데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니 그 뱃속에서도 콩알 만하게 자랐던 게 전부였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애라는 생각을 하냐? 당신 제발 적당히 해. 궁상을 떠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 거야. 당신은 꼭 말을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해야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한테, 유산을 한 아내한테 말이 그렇게 나와? 당신이야말로 정도를 지켰으면 해. 너무 인정머리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이 안 드나 봐? 아주 본인만 잘났지. 본인만 잘났고 본인만 세상에서 최고로 슬프고 힘드느라 자기 남편이 허구한 날 라면만 끓여 먹는 것도 안 보이지? 당신이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은 거잖아. 다른 거 먹고 싶으면 배달시켜 먹으라고 했잖아. 나가서 사 먹고 와도 좋겠다고. 내가 그랬었잖아. 누가 당신더러 라면 먹으라고 강요했어? 내가 그랬어. 밥을 차려줘야 할 사람이 안 차려주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당신이 제발 양심에 좀 찔렸으면 해서 일부러 내가 궁상맞게 라면을 먹은 건데 설마 당신은 여태까지 그런 눈치도 못 챘던 거야? 와, 이거 정말 답답하네. 일부러 라면을 먹었다고? 아하, 그럴 정성이 있으면 직접 밥을 차려 먹지 그래. 내가 밥 차리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당신이 밥을 차려야 내가 먹지? 그놈의 밥이라는 단어, 한 글자가 그때는 왜 그렇게 듣기 싫던지요. 너무 어이가 없다 못해서 괴로운 나머지 헛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향하니까 그런 제 등을 대고 남편이 피곤하다며 크게 투덜거렸어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소리까지 듣고 나서 변기에 대고 한참을 헛구역질을 하고 나니까 거울 속에 제가 눈물 범벅으로 볼품없는 꼬라지가 되어 있더군요. 무심하고 무슨 일이든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은 남편의 성격이 저와 상반되어서 좋은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온통 인정머리가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욱하는 기질이 있으며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내내 아팠던 것에 이어서 이제는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한 걸 친정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던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만약이라도 뱃속 생량이 잘못되면 부모님이 너무 실망을 하고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모르셨어요. 친행 식구들은 알았고요. 유산에 이어서 남편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고 제가 힘들 때 직접적으로 부모 문제를 털어놓지는 못했으나 심적으로 기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댁이어 있어서 다행이었죠. 신우이하고 제가 문자도 둥둥 주고 받았는데 이때는 거의 전화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자기 동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을 눈치채고 자기 탓을 하였어요. 일찍이 친엄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으니 그래서 나보다도 어린 내 동생이 참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친엄마 그분하고 이렇다 할 추억이라도 꽤 있었거든. 그런데 내 동생은 그런 게 별로 없었어. 나보다도 어렸기 때문에 많이 기억을 못했지. 예전에는 그래서 동생이 측은했고 내가 든든하게 이끌어주고 잡아줘야 될 그런 존재로만 생각됐지. 아무래도 아들이니까 이 다음에 우리 집에 대를 이을 거고 우리 아버지도 나보다는 동생을 나중에는 결국 중요시 여기게 되겠구나 싶어서 동생이 어딜 가든 기 안 죽는 녀석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었어. 근데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 내가 좀 사람이 괜찮다 싶다가도 다혈질적인 구석도 있고 별로지? 내가 그 녀석을 키웠기 때문에 알아. 내 잘못이 커.
아니에요, 형님. 저희 부부간의 문제이고 개개인의 문제일 뿐이지 여기서 누구의 잘못이다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아이고, 우리 올케가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왜 이렇게 자포자기한 목소리야? 그렇다고 해도 올케, 못난 내 동생 어떻게든 엉덩이 두들겨 가면서라도 데리고 살아줘야 한다. 당연하죠, 형님. 앞으로 힘들어도 같이 살면서 더 이리저리 맞춰가 보려고 해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이 부부관계의 책임감과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시누이도 잘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 또한 비슷하셔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당신 쪽에서 먼저 전화를 주시곤 하였어요. 원래는 며느리인 제가 안부차 연락을 항상 먼저 드리고는 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절대 부담을 안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먼저 연락을 하시는 법이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유산을 겪은 이후 힘들어하다가 남편 때문에 더욱 심란해지고 난 뒤 시어머니께서 종종 저에게 연락을 먼저 해주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별건 아니었고 오늘도 잘 지냈느냐니 반찬은 좀 안 떨어졌냐느니 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이었는데요. 저를 신경 써주시느라 그런 것을 알았기에 번거롭기보다는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이 결혼 생활을 버티게 하는 기운이 시댁으로부터 나왔었네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편과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면서 연애 시절처럼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남편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입버릇에서는 바빠, 나는 두 글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일하는 환경, 수준, 뭐 그런 것들이 대체로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았거든요. 바쁠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바쁘다고 하면서 일 핑계를 대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저와 단둘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색하고 불편해서 남편이 혹시 저러나 싶었죠. 저한테 너무하게 굴었던 걸 속으로 반성하면서 민망해하는 것인가 하는 짐작도 잠시나마 했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순진하다 못해서 멍청했던 겁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났다는 것도 모른 채로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빨랫감을 고르다가 집어든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여자 립스틱이 나왔는데 그걸 보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당연히 제 것은 아니었고요. 여자가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굳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잡아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것을 보여주니까 남편은 발뺌을 하려다가 스스로도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헛웃음만 계속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소리를 뱉더군요. 와, 얘가 아주 도발적이네. 내가 아직 와이프한테는 알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나 말을 했는데 결국 이런 수작질을 벌여놨어? 이야, 보통 내게가 아니야. 대단히 깜찍해. 그러니까 바람난 여자, 즉 상간녀와 남편 몰래 이런 짓을 벌인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립스틱을 발견한 순간 그렇게 여겼었죠. 이건 남편의 아내인 저에게 보내는 상간녀의 메시지라고요. 아주 연놈들이 놀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분노로 몸이 덜덜 떨리는 걸 간신히 참아내면서 말했습니다. 헤어질 거냐고요? 이제 어적 생각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던 줄 아시나요? 역으로 저에게 이제 어떡할 거냐고 묻더군요. 이혼? 혹시 원하는 게 이혼인가? 그걸 듣자마자 저는 남편이 저와 이 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표정에는 두려움, 걱정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나올지 순수하게 궁금하다는 그런 느낌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소름이 다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놈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글쎄, 이러든 저러든 나한테 달린 거 아니야? 내가 선택권, 결정권 다 지고 있잖아.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없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가 결정해. 제가 설마 이렇게 단단하고 똑부러지게 나올 줄 몰랐는지 남편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았다는 얼굴이 되었어요. 말문이 막혀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저럴까 싶어서 속이 쓰라리기도 했고 약간은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도통약을 먹으면서 또 꾸역꾸역 출근을 하는 제 모습이 씁쓸하기도 하던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그간 냉전 상태로 대화를 안 했는데 뭔가 결단을 내린 모양인지
저보고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무슨 개소리를 하려나 싶어서 그러자고 했죠.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개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대뜸 상간녀와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고요. 당신이 봐도 잘 어울리나 항상이지? 뭐라고? 지금 미쳤어? 술 마신 거야? 내가 요 며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이 여자 같더라. 닭똥 같은 눈물을 내 앞에서 뚝뚝 흘리면서 립스틱을 내 옷에 몰래 넣은 건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가지고 싶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원망스럽긴커녕 아껴주고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당신에게 품었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동정 같아. 동정심. 당신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동정심을 가진 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무튼 이 여자가 내 진짜 사랑이고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하고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강력히 후려갈기고 싶은 욕구는 처음이었죠.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어지러운 나머지 그러지 못했네요. 남편은 머리를 짚고 끙끙거리는 저를 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진짜 사랑을 찾아가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당신 가족들도 아냐고 하니까 자기가 곧 말을 할 테니까 저보고 먼저 입을 놀리지 말아라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 통장에 1원까지 다 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저한테 독한 여자라고 말했고요. 누가 누구더러 독하다는 건지 웃음이 나왔네요. 곧 아버님 생신이라서 내가 봐주는 줄 알아. 그때까지 내가 입 다물고 있을 예정이야. 그 안에 그 여자를 정리하든지 나한테 당신 통장에 돈 1원까지 탈탈 털어주고 이혼하든지 양자택일로 결정을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싸늘하게 말하고 먼저 대화를 끝냈습니다. 남편은 자기 뜻대로 안 풀렸다는 것에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고요. 아니 그것보다는 제가 상황을 주도하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에 모멸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조용히 다 맞춰주고 다 희생하는 역할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몰랐으나 같이 부부로 살면서 알게 된 남편의 특징 중 하나는 다분히 충동적인 성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언행을 할 때가 있었죠. 약간 청개구리 같이 구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 상간녀와 바람을 피운 건 피운 거지만 이혼으로 갑자기 얘기가 치닫게 된 것은 남편이 충동적으로 그리 굴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저한테 바람이 들통나고 상간녀가 눈물을 보이며 이혼을 준용하고 그러자 남편은 이참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남자가 한번 대워 보이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랬어요. 그런데 설마 남편의 이런 충동적인 기질이 상상하지도 못한 장면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어요. 평일 수요일이라서 당일에는 시댁에서 그냥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나 하는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주말에 따로 어디 나들이나 가자고 하였고요. 남편은 퇴근 후에 각자 따로 시댁에 가자고 저에게 먼저 말을 해왔어요. 어떻게 시아버지 생신인데 아들 며느리가 같이 들어오는 모습 하나를 못 보여드리나 싶어서 솔직히 남편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냥저냥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퇴근을 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네요. 제가 서둘렀는데도 손빠르신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상태였고요. 다 모이면 그때 상위에 차리기만 하면 되도록 다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멀리 사는 시누이하고 시매부가 둘 다 반차를 내고서 오전 근무만 한 뒤에 애들 데리고 시댁에 왔더라고요. 시매부는 죄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불편한 공기 속에 갇혀 있었나 봐요. 제가 오니까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바로 눈치채고서는 일부러 시매부한테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걸고 장단을 맞춰주었네요. 경민이는 일이 요새도 계속 바쁘다니? 퇴근은 했다니? 언제 오는지 슬슬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언제 오는지 시어머니께서 궁금해하셨고 시조카 애들은 빨리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케이크를 먹고 싶다며 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 없는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려던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옆에는 상간녀를 끼고 말입니다. 저 왔습니다. 전에 혹시 당당한 외침과 입장한 남편을 모두가 입을 쩍 벌린 채 바라보았죠. 그 옆에 상간녀는 민망하고 면목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이 자리에 같이 온 걸로 봐서는
남편의 옷에 립스틱을 넣어놓은 그 정신머리가 여전한 듯 했습니다. 이제 오니? 그런데 누가 같이 왔네? 누구길래? 당황하신 시어머니께서 어색하게 웃으며 물어보셨고 그러자 남편은 상간녀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 즉시 신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가 막힌 상태인 제 얼굴을 확인하고서는 남편의 바람을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걸 신우이가 짐작하더군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올케를 두고 바람이나. 그리고 오늘이 아버지 생신인데 네가 지금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누나 진정해.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니까. 저기 아버지, 제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제 뜻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나마 먼저 밝히게 됐습니다. 남편은 똥폼을 잡으며 시누이를 나무라더니 시아버지께 상간녀와의 사이를 밝혔어요. 저를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갈라놓은 회방꾼으로 묘사를 하더군요. 두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타는 심정으로 그가 만나왔는지 남편이 줄줄 늘어놓았고 상간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씻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싸대기로 후려치셨습니다. 이런 미친 후레 자식을 봤나? 너무 세게 때리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가슴이 뻥 뚫리더군요. 세조카드는 얼른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고요. 아버지, 저한테 혹시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하나뿐인 아들. 이놈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한 짓 하나가 바로 결혼이었는데 그걸 망쳐? 시아버지의 기세가 대단했고 남편은 빨개진 뺨을 부여잡은 채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시매부가 시아버지의 옆에 서면서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자 대 남자로 이해가 안 간다. 저남, 제정신이야? 눈깔이 비었어? 나도 동감이야. 어떻게 올케를 두고 저딴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딱 보면 견적이 나오지. 너같이 눈깔빛 녀석이 내 동생이라니 수치스럽다. 너를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게 후회가 돼. 너 이제 내 동생 아니야. 시누이 또한 가세하였죠. 그 광경에 제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한 대 더 때리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세게 뺨을 치셨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던 남편은 그걸 맞고서 발이 꼬여서 바닥에 넘어졌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상간녀에게 경고하였죠. 처음 본 사람 때리고 싶진 않으니 당장 썩 꺼져. 그러자 상간녀가 고민도 않고 후다닥 달려나갔고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저기요, 나 두고 가는 거야?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온 가족이 자기 편이라며. 자기 말이라면 꿈뻑 죽는다며. 자기가 집안에서 왕자라며. 와이프는 집안에서 찬밥 신세라며. 근데 직접 보니까 완전히 반대잖아. 상간녀는 억울하다는 듯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신발을 다급히 신고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만이 난감한 신세로 모두의 차가운 눈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저뿐이라는 걸 알긴 했는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오려 했죠. 하지만 시누이가 막아섰습니다. 야, 좋은 말로 할 때 너도 꺼줘. 남편은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때 방에서 시어머니께서 나오셨는데 남편을 외면하면서 휙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절제히 혼자가 된 남편이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났고 쓸쓸히 퇴장을 마쳤어요. 그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네요. 그런 저를 모두가 보듬어 주었네요. 다들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저에게 면목없어 하였고요. 비록 남편은 아나무인이었으나 시댁만은 제가 잘 두었다는 생각을 재차하면서 그 순간에 이혼 결심을 굳혔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도 시댁이라는 인연을 건진 것처럼 인생은 의외의 면을 보여주면서 흘러가는 것인데 제가 남편 때문에 이런 결혼 생활에 계속 고여있기가 싫어졌어요. 고인 것은 썩기 마련이니까요. 조심스레 제가 이혼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모두가 놀라서 입을 다물었는데 유일하게 시아버지께서 즉각 그러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갈아서는 게 인생을 건지는 법이다. 그래, 잘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덕분에 제가 참 속이 후련했습니다.
제가 눈물 젖은 눈으로 감사 인사를 하며 웃자 그제서야 다들 고개를 끄덕여 주었었죠.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이혼 선언부터 날렸고요. 그렇게나 저와 이혼을 하고 싶어 하더니 막상 제가 그러자고 하니까 당황하면서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원래 안 그런 사람이잖아. 당신도 알지?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거야.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맞고 잠깐 괜찮았을 때가 있었던 것뿐이야. 내가 그 잠깐에 속았던 거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럼 당신만 더 골치 아파져. 소송이라는 거 겪어보고 싶으면 내가 장단 맞춰줄게. 어떡할래? 남편은 저에게 차분하고 조용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입속 다 챙기는 여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고작 그딴 소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남자와 평생을 약속했었다니. 제가 암만 해도 눈이 삐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 뱃속의 아이가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일찍 천국으로 소풍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쪽에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었죠. 결국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로 지낸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유리하게 챙길 건 다 챙기면서 이혼을 해냈고요. 시댁 식구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었겠네요. 이혼을 하면 시댁과는 생판남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워낙 저를 잘 챙겨주셨고 시누이하고도 또 워낙 성격이 잘 맞아서요. 신기하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워낙 당신의 전처를 징그럽게 싫어하셨는데 아들이 하필 외탁을 한 것 같다고 보신 모양입니다. 웬만하면 당신의 아들을 안 보려고 하셨죠. 집안의 기둥이 그렇게 나오니 나머지 식구들도 자연스레 그 분위기를 따라갔고요. 그래서 제 전남편은 외로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답니다. 당연히 그 상간녀하고는 헤어진 지 오래였고요.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설득했으나 제가 미쳤다고 받아주나요? 저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좋은 인연을 새로 만났어요. 일찍 양친을 여의고 친척들의 돌봄 아래 자라온 남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희 부모님을 마치 친부모님처럼 여기면서 정말 살갑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겪은 것에 속상해하시던 부모님의 슬픔이 단박에 날아가 버렸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순간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내일을 맞이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 아시죠? 제 인생에도 그 인과응보가 실현된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여기 사연 채널 보니 저처럼 사이다 복수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속 시원한 복수란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시아버님은 남편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서 저희 남편과 도련님 이렇게 형제를 키워내셨는데요. 전 남편과 결혼하기 전 연애 시절부터 도련님도 몇 번 인사하고 잘 알고 있었고 결혼하고 같은 가족이 된 이후에도 같은 의료계 쪽이라 무난하게 잘 지냈어요. 도련님은 어릴 적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보고 많이 자극을 받기도 했고 공부 머리가 있는 편이라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의사가 되었고 그게 어머니에게 있어서 큰 자존심이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저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지라 어머니는 때마다 늘상 자랑하곤 하셨어요. 우리 집에는 의료인이 둘이나 있어서 아파도 걱정이 없어. 특히 내 건강 챙겨주는 우리 며느리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 챙겨드릴게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은근 저도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형제들 간 사이도 좋은 편이었고 그렇게 가끔씩 가족 모임도 하고 무난하게 잘 지내왔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도련님이 지금의 동서와 연애를 하게 되시면서부터 뭔가가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알고 보니 제가 일하는 곳 병원장님의 조카였고 의사였어요. 가끔 얼굴 낯이 있긴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가던 사이였고요. 의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닿은 건지 저희 도련님과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왠지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집도 꽤 잘 산다고 들었고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장한 편이라서 남자들이 줄을 선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예뻐 보이지도 않고 거만해 보이기만 했거든요. 특히 저랑 몇 번 마주쳤을 때 은근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 보였던 게 생각나서 저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모르는 그 여자와 몸이 부딪혔는데 그 바람에 그 여자의 물건들이 떨어졌어요. 놀라서 주워주려 하니까 아이씨,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야죠. 하고 말하는 겁니다. 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 어버버거리는 사이 그 여자가 물건을 다 주고 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누가 직장에서 그런 말을 한답니까? 깡패도 아니고 눈을 획 부라리며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굳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전했어요. 어머니, 도련님 만나는 여자친구 같은 의사라고 하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실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 시영이 만나는 애에 대해서 네가 좀 잘 알고 있는 거냐? 그 녀석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더구나. 어서 한번 말해봐라. 어머니가 재촉하시기에 저는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함부로 사람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인성이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며느리 드리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말씀드려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딱 본대로만 이야기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야기에 어머니는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아들이 좋아한다고 해봤자 어렵게 의사 만들어 놓았는데 똑같은 의사라고 해서 그냥 장가 보낼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저도 아들이 있다 보니 어머니 심정이 이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상황이 좀 꼬이는 듯 하면서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했나 싶은 상황으로 기울게 되었고 너무 창피해서 얼굴에 진땀이 났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치신 상태인데 도련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었어요. 듣고 온 가족이 모두 놀라서 밥을 먹다가 멈추게 되어버렸어요. 엄마,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곧 인사시킬게요. 저뿐 아니라 어머니도 너무 놀라셨고 남편도 놀라서 한마디를 하게 되었어요. 너 지금 만나는 그 의사 여자친구? 평판이 엄청 안 좋다던데? 그 말을 들은 도련님의 표정은 매우 놀란 듯 황당해하면서 바로 받아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형은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 네 형수도 같은 쪽에 있잖아. 듣기에는 부잣집 딸로 자라서 그렇게 사치스럽고 아주 오만하다던데. 그런 여자 들여서야 되겠냐?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만 딴 데를 보게 되었고 도련님은 아주 복잡한 마음이셨는지 목소리가 확 낮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 버리셨어요. 형, 아무리 그래도 직접 만나본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알겠어. 알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가버리는 도련님을 보니 얼마나 민망하고 도망가고 싶던지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앞으로 도련님 얼굴을 어찌 보라는 건지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걸까요? 그 이후로 저를 비롯해서 남편, 어머니 셋 다 심란해하던 차에 결국 도련님은 날짜를 잡아서 동설이 인사시키러 오게 되었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한마디 더 하긴 했지만 일전의 일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셨는지 그냥 강행해버리셨더라고요. 결혼하기 전 동서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저는 아직도 이날의 일이 좀 황당하고 남편을 비롯해서 어머니에게도 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제가 살갑게 어머니에게 잘 해드리고 있는데 어쩜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는 걸까요? 남편도 제 편이 되어줬어야지 갑자기 줏대 없이 구는 게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막 화를 내고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영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형수님이시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저와 안면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좋은 형수라니. 분명히 남자친구인 도련님한테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랑 몇 번 눈 마주친 기억이 있으면서 기억이 안 난다니요. 첫 대면부터 기분이 상하던 중 동서는 진짜 보통이 아닌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때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달라져서 솔직한 마음으로 어머니도 정말 얄밉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늘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나 뵙게 되네요. 빈손으로 오긴 그래서 선물 하나 준비해 왔어요. 큰 건 아니니 그냥 부담 없이 받아주세요. 아, 그래요. 어서 와요. 뭘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래요. 그냥 와도 되는데. 아니, 근데 세상에, 이거 명품 아니에요? 아이고, 이걸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대체 얼마나 도련님이 탐났으면 첫 만남에 어머니에게 명품 선물을 해오는 걸까요? 누가 보면 결혼 예단이라도 되는 줄 알 것 같아요. 저는 딱히 그럴 형편이 아닌지라 시집 오면서 아주 간신히 작은 선물만 어머니께 해드렸고 그때도 만족한다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동서가 내미는 명품백을 보시더니 입이 벌어지면서 애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에 어찌나 속물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답하는 동서 말도 아주 가관이었어요.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할인가에 저렴하게 산 거니 편안히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우리 수영 씨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저 들어가도 되죠? 그럼요. 얼른 들어와요. 부잣집 딸로 태어났다면서 뭐가 저렇게 아쉬워서 시어머니한테 지고 들어가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지간히 자존감이 부족하단 것 같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주버님, 형님, 두 분 선물도 준비했어요. 받아주세요. 동서가 그러면서 내민 건 백화점에서 사온 과일 바구니와 고가의 양주였어요. 그걸 받자마자 해벌레의 입이 벌어졌고 그때부터 남편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내가 먹고 싶었던 술인데 내가 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동생한테 들었나? 네, 들었어요. 좋아하셔서 다행이다. 사면서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거든요. 형님 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과일 바구니인데 괜찮죠? 아, 네. 네. 그럼요. 괜찮아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아무리 봐도 동서가 우리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는데 말이에요. 어머니께는 거의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백을 사드렸고 우리한테는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의 선물을 사온 게 말이 되나요? 같은 급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첫 만남의 가족들을 만나러 선물을 준비해 올 거면 비슷한 걸로 사와야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과일 바구니만 딱 봐도 마트에서 사온 그저 그런 거더라고요. 마치 저를 겨냥하듯이 말입니다. 받으면서도 기분을 상하게 하다니 진짜 보통 고단수가 아니구나. 나를 제대로 먹이려고 하는구나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더 경악스러웠던 건 마지막에 물을 마시러 온 동서와 잠깐 단둘이 있던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 맞다. 그리고 형님, 생각해보니 제가 저번에 화장실에서 형님을 한번 마주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말 실수로 좀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설마 기억하시고 꼼하게 품고 있으신 거 아니죠? 제가 그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니 다 잊어주세요. 저에게 눈웃음을 살살 치며 그러고 가는데 정말로 꼬리가 100개를 달린 여우 같더라고요. 하지만 절대로 둘이 결혼만은 시키지 말아야겠다고 맘먹고 있는데 세상 일이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동생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셨고 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렸어요. 그 후에도 동서는 어머니에게 퍽 잘하더라고요.
우리 새아가가 얼마나 나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모른다. 애교도 많고 의사이고 배려도 많고. 글쎄, 오늘은 나한테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는데 글쎄 청담동에 연예인들이 오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지 뭐니? 얼마나 고급스럽던지. 난 그런 데를 평생 안 가봐서 뻘쭘하게 앉아 있었는데 우리 새아가가 알아서 다 주문해주고 해주더라. 정말 나는 며느리 복한 애는 타고났나 보다. 네, 어머님. 좋으셨겠어요. 어머님이 만족하셨다니 다행이에요. 다음번엔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마침 제가 통담동에 자주 가는 고깃집이 있는데 어머니 한우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에 한우가 부드럽고 아주 맛있거든요. 다음에 수영 씨랑 같이 가요. 정말? 아이고, 내 평생 그렇게 비싼 데 가볼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런 호강을 다 시켜주는구나. 고맙다, 아가야. 우리 아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저 그럼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말고 오늘은 집밥이 먹고 싶어서요. 어머님, 미역국 끓여주시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되고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시어머니는 원망스럽게도 저런 말씀을 제 앞에서 대놓고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비참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잘해드리고 챙겨드렸던 시어머니가 마치 한순간에 저보다 더 예쁘고 고운 새 신을 찾아 훌훌 떠나버린 느낌이었달까요? 전 완전히 한순간에 팽당한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저보다 자주, 그것도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대고 툭 하면 들려서 값비싼 선물들을 해드리고 가니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휘둘리는 어머니에게도 갈수록 서운했습니다. 딱히 저한테 나쁜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저희 둘을 비교하는 말을 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동서를 더 좋아하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 배신감을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잠이 안 오더군요. 그렇게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의 삶은 탐지 않고 자꾸 스트레스 받는 일들만 일어나게 되었어요. 원래 집에서 지켜오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동서가 자꾸 그 흐름을 바꾸고 멋대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번 명절은 집에서 음식하지 마시고 나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또 놀러 다니기로 해요. 제가 하는 음식들로 식구들끼리 맛있게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런 것조차 멋대로 흐름을 바꾸려는 게 싫었지만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래, 나도 실은 나이 들고 하니 음식하는 게 다 귀찮더구나. 우리 아가 말대로 하자. 아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뭐 먹고 싶니? 저번에 수영이가 그러던데 한식을 좋아한다면서. 저한텐 묻지도 않았어요. 동서한테만 물으시더라고요. 거기다 심지어 그날은 제가 이미 그 전날 음식들을 몇 가지 좀 해간 날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피곤한 몸 이끌고 들어와 그래도 내일 명절이니 어렵사리 시간 내어 요리해 본 거였죠. 동서, 미안한데 내가 음식을 미리 해온 게 있어서 이번 명절은 그냥 집에서 하고 다음 명절 때부터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머님, 어때요? 예, 무슨 말을 그리 하니? 그거 너 집에서 반찬 해온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건 너 집에서 먹으면 되지. 오늘은 우리 새아가 좋아하는 거 먹자꾸나. 얼른 나가자. 다들 준비하렴. 너무 황당했습니다. 결국 동마는 동서 편을 들으시는 것 같아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현재 부모님 양쪽이 다 안 계신 저에 비해 대대로 빵빵하게 의사 집안에 건물도 몇 개씩 갖고 있는 동서가 얼마나 예뻐 보이시겠어요. 솔직히 집에서 음식 해먹나 밖에 나가나 재료비면 노동이며 돈으로 환산하면 같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절 무시한 게 이 모든 게 동서의 결정으로 흘러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같은 며느리면 명절에 와서 오자마자 옷도 편하게 바꿔 입고 바로 일할 준비해야지. 초반에 위아래로 차려입고 와서는 계속 저한테 몇 마디 말을 건네대는 게 그때부터 어쩐지 예감이 안 좋긴 했어요. 여보,
나 너무 화나. 어떻게 어머님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동선 아까 나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 당신 없을 때 계산대에 서 있는데 글쎄 그러는 거야. 옷 어디서 샀냐고. 내가 시장에서 샀다 하니까 그럴 줄 알았대. 이거 나 무시하는 거잖아. 완전 깔보는 거잖아. 내가 왜 동서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해? 당신 너무 예민하네. 아니 뭐 옷이 별로라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시장에서 산 티가 좀 났나 보지.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봐도 그 옷은 시장 티가 나. 왜 그러고 다녀? 당신도 좀 꾸미고 다니지. 옛날 처녀적인 잘도 꾸미더만 애 낳더니 완전 퍼져서 여자면 관리도 하고 그래라. 너무 속이 상인 남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는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이지 더 기가 막혔죠. 동서에게 화난 감정이 남편에게로 갔고 전 남편과 한동안 냉정기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동서가 들어온 후로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남편과의 사이도 그렇게 점점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딱히 명절 때 아니면 마주칠 일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저나 동서네나 어머니 댁에서 멀리 살지는 않았지만 그냥 될 대로 되는 식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냈어요. 만날 때마다 화병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니 저도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안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가 동서를 싫어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저한텐 딱히 동서 얘기도 안 하시고 워낙 동서가 왕래를 잘해서 그런지 저한테 오라가라 연락도 잘 안 하시고요. 그렇게 지내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동서 이야기를 또 꺼내시길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시나 싶어 혈압이 올랐어요. 큰애야, 둘째 내가 글쎄 쌍둥이를 가졌다지 뭐냐? 그것도 남자애 여자애 하나씩 말이다. 지금 한창 입덧한다고 성화인가 보다. 안정될 때까지 말을 못했다는구나. 아이고, 참 너무 기쁜 일이지 뭐니? 그래요. 진짜 기쁜 소식이네요. 저도 전화해볼게요. 젊어서 그런 건지 임신도 잘 되는구나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요. 저는 난임이어서 아주 힘들게 아들을 가졌고 모든 상황을 가족들에게 시시콜콜 알려왔는데 동서는 확실해질 때까지 말을 안 했더라고요. 딱히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말을 안 하고 저러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도 윗사람한테 알릴 거면 어머니한테만 알리지 말고 형님인 저한테도 연락을 했어야지. 좀 얄밉더라고요. 어머니 통해서 듣게 하는 게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저한테 먼저 전화도 해오더니 가족 모임 때마다 제가 몇 번 싫은 기색을 한 걸 눈치채서 그런지 자꾸 어머니 통해서 듣게 하더군요. 본인이 의사이건 뭐건 간에 가족관계에선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참 건방지다 싶었어요. 하지만 어쨌건 임신이 된 건 축하해줘야겠으니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조금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동서 쌍둥이 가졌다며? 축하해. 입덧한다고 들었는데 힘들겠다. 네, 형님. 애기 가져보니 형님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 키우셨는지 알겠어요. 지금도 너무 소화가 안 되어서 힘들어요. 그래? 죽이나 이런 걸 먹어야겠네. 나도 입덧이 있어서 힘들었어. 그럼 형님이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웬만하면 가겠는데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하고 열도 있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퇴근하고 오면서 사다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수영 씨는 요즘 야근이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든요. 저보고 갑자기 전복죽을 사다 달라니 당황스럽긴 했지만 애걸복걸하며 부탁까지 하길래 일단 제 딴에는 동서 생각해서 전복죽을 사갔어요. 그래서 배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동서가 무척 놀라더군요. 아, 형님, 정말 오셨네요. 얼른 들어오세요. 동서네 집은 결혼할 때 친정에서도 좀 보태주셨다고 들었는데 가보니 확실히 으리으리하긴 하더군요. 밖에서 볼 땐 평범했는데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인테리어도 엄청 비싸게 돈을 들였는지 같은 동 사는 아는 애기 엄마네 집보다도 훨씬 좋아 보였어요. 혼수로 해왔다던 가전들도 다 비싸 보였고요.
이런 크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반도 못 되는 집에서 살고 있는 내 주제에 뭔 걱정을 해서 죽까지 사들고 왔나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황이 안타까우니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서가 죽을 맞고서는 하는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리더군요. 사람이 아무리 돈 많고 능력 좀 있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어머, 형님, 죄송해요. 제가 원래 전복을 못 먹어요. 저 생각해서 사다 주셨는데 죄송해요. 이따가 수영 씨 오면 대신 먹으라고 할게요. 아니면 다시 팥죽으로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어? 팥죽으로 사다 주세요, 형님. 왕복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금방 갔다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게 무슨 똥개 훈련일까요? 전 결국 전복죽 못 먹는다는 말에 팥죽을 사러 나가야 했어요. 아니 그럼 미리 진즉에 전복죽을 못 먹는다고 말을 하지 사다 달라고 하면서 그 말을 쏙 빼면 어떡하나요? 죽집에 가면서도 오만 가지 욕을 한 것 같네요. 그렇게 겨우 왕복 40분 거리로 오가며 죽을 사다 주었는데요. 형님, 어떡해요? 저 지금 너무 배가 아파서요. 약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죽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먹을게요. 정말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이번엔 약을 사다 달라는 동서. 일부러 이러는 건지 정말 아픈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아프단 사람 말 무시할 수도 없고 결국 전 약을 사다 주었고 동서가 사다 달라 한 과자들과 음료수까지 사서 건네주어 했어요. 그걸 받은 후에야 동서는 흐뭇한 표정으로 웃었고 고맙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 혹시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거동하기가 좀 불편해서요. 이거였죠. 아니, 임신하면 거동을 아예 못하나요? 만삭도 아니면서 너무 황당하고 그냥 절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전 아무 말 없이 그건 곤란할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하곤 이후로 너무 화가 나서 동서 애기 낳을 때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걸 또 동서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전달했는지 충격적인 얘기를 시어머니 입을 통해 듣고 말았어요. 둘째 며느리가 임신해서 몸이 안 좋나 봐.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제가 들어주기 싫다고 했다더라고. 자기가 왜 그런 부탁을 들어줘야 하냐고. 아이고 속도 좁아. 서로도 오면 좀 좋아. 우리 첫째 며느리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나는 그래도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있어서 요즘 세상 살맛이다. 명품 가방도 선물해줘. 어제는 여인공까지 주더라니까. 어찌나 내 마음을 쏙쏙 잘하는지 몰라. 내가 말하기도 전에 척척 알아서 해주는데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어머님 친구들이 집에 오셨을 때 음식 좀 차려드릴 겸 갔었는데 저 못 들으실 줄 알고 저런 얘기를 속삭이고 있으시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서둘러 시어머니 집을 나와 눈물을 삭혀야 했어요. 상황 모르고 무조건 동서 편 드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제 편이 없는 기분. 그런 기분 아시나요? 남편한테 동서에 대해 말했더니 남편도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당신이 재수 씨한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뭐라고? 왜 당신은 매번 그런 식이야? 날 똥개 훈련시키고 나보고 더 심부름 시켜도 되냐고 그랬다니까? 날 대놓고 무시했다고. 무시한 게 아니라 못 먹는 거니까 다시 사다 달란 거 아니야. 임산부인데 전복 잘못 먹고 탈라면 당신이야말로 어쩌려고 그래? 그냥 넋죽 받으면 이후로 또 사올까봐 하는 말이겠지. 그럼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리고 심부름 시킨 건 괜찮아? 사람이 뭘 해도 윗사람한테 순서에 맞게 굴어야지. 그러자 남편은 여기까지 듣더니 아주 질린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다 내 맘같이 구냐고. 그냥 재수씨 딴에는 그게 최선의 예의였나 보다 하고 덮어. 당신은 가만 보면
자격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재수 씨가 이쁘고 어리고 똑똑하고 의사니까 그러나 본데, 도대체 왜 그러니? 그게 더 찌질해 보여.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하던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말하지 마, 서로. 네, 제가 말하는 족족 동서편을 드는 남편이랑은 이제 상종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저런 여자랑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저를 몰라주는 걸 보니 뭘 봐도 남편 탓이 제일 커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동서는 쌍둥이를 낳았고 그때는 한번 가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그런 경사가 없다면서 틈만 나면 보러 가시는데 제가 동서를 싫어한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아예 부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꼴도 보기 싫었으니 잘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 다른 일로 어머니 댁에 들렀을 때 말실수를 하셨어요. 그네 너는 규진이 키울 때 그냥 유치원 보냈었지? 둘째 내는 쌍둥이 둘 다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미리 돈 내고 왔다더라. 요즘 뭐가 그렇게 비싸냐? 근데 시키면 좋다더라. 우리 아들은 남편 돈벌이상 당시에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교육기관은 보낼 수 없었고 저도 한참 바쁠 때라 꿈도 못 꿔봤거든요. 둘째네야 뭐 돈 많으니까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굳이 귀로 듣게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벌써 준비한답시고 저렇게 비싼 기관에 보내다니. 저러다가 진서방님 돈 다 써버리는 거 아닌가 걱정까지 되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전화가 왔어요. 꽤 오랜만에 통화하는 거라 어색하기도 하고 받기도 싫었지만 일단 동서는 기분 좋게 말을 걸더라고요. 동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형님, 혹시 들으셨어요? 저희 아이들 둘 다 이번에 영어 유치원 보내요. 주변 동료들 보니까 일찍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은 해외로 데리고 나가서 살기엔 저도 상황이 쉽지 않고 일단은 영어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해요. 형님네는 영어 유치원 보내셨어요? 듣자 하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자기보다 애를 일찍 키웠는데 훈수 두는 것 같아서 달갑던더라고요. 또 알면서도 저러는 게 얄미웠어요. 동서, 난 안 보냈어. 근데 벌써부터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어떡해? 아직 애기들인데 그렇게 원어민이 있는 기관에 미리 보내면서 감당이 되겠어? 애 한번 영어 유치원 보낼 거면 그 정도 교육비는 고등학교 갈 때까지 우습지도 않게 계속 써야 해. 제 말이 우습게 들리는지 동서가 아주 괘씸하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데 저도 복직했고 둘이서 버니까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형님네랑 저희네랑 처지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둘 다 의사라서 그 정도는 거뜬해요. 진짜 사사건건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동서의 반응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서, 말이 심한 것 같은데? 처지가 다르다니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자랑하려고 일부러 전화한 거야? 나 약 올리려고? 동서 진짜 웃긴다. 하는 행동이 너무 아이 같고 유치한 거 알아? 미안한데 동서,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전 그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동서에게서 미안하다는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것조차 가식인 걸 알았기에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없었던 게 어머니가 이 무렵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어쩔 수 없이 형제간에 계속 연락을 하긴 해야 했거든요. 이제 이런 걸로 싸우기는 싫어서 저도 억지로 무시를 하고 참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평소 앓고 계시던 부정맥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어요. 건강하시던 분도 아니었지만 너무 순간적으로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진짜 명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인지 지켜보는 저희도 너무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나 서방님이나 이 코로나 시국에 어머니 뵈러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버텼고 며느리들도 그렇게 신경을 썼지만 얼마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버티시다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상태로 숨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고 모든 게 혼란스러운 때 장례식도 갑자기 준비를 하려니 여간 다들 당황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직장이 급히 알리고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왕래가 거의 없었지만 신혼 시절엔 어머니를 많이 의지했었기에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고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가족장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신경 쓰기에 앞서 얼른 장례를 위한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하니 신경 쓸 게 무척 많았습니다. 동서도 저도 우왕좌왕하던 차에 다들 각기 도움을 받아서 어찌어찌 장례를 치렀는데요.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린 것에 대한 감상을 제대로 가질 새도 없이 어쩜 동서는 저를 이다지도 더남없이 골탕 먹이는 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 장례가 끝난 지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잊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렇게 큰일을 두고 꼭 일처리를 그렇게 해야만 했었는지 어이가 없어서예요. 행사도 같이 준비하고 신경을 썼으면서 부익임에 대해서 얼마나 까탈스럽게 구는지 돌아가신 어머니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저희 부부보다는 서방님과 동선의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조금 많이 조문을 오기는 했어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 동선의 비율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의 장례 앞에서 이런 것들은 각각 자식들끼리 나누는 게 맞지 않나요? 똑같이 슬픔을 나누고 함께 했는데 네 돈 내 돈하고 철석같이 따져가고 있어야 하냔 말입니다. 동선은 장례 와중에도 돈만 생각하고 있었는지 구의금 이야기를 꺼내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철두철미하게 자기네 몫을 따지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형님, 저희 쪽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건 저희가 아무래도 따로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저희가 돌려드려야 하고 액수도 적지 않은 판이라서요.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발빠르게 봉투들을 챙기는데 안 그래도 돈도 많으면서 있는 것들이 더한다더니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화가 나서 바로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차라리 물어보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아니 여보, 당연한 거 아니야? 쟤네 손님이 우리보다 많이 왔는데 그걸 나누는 것도 이상한 거지.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겠소. 외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저라면 똑같이 나눠 가졌을 거예요. 동선에는 늘 저렇게 자기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돈도 많은 주제에 어떻게 어머니 장례에서까지 저렇게 자기네 이득만 쏙 챙겨가는지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산은 각각 집에서 나눠서 부담하자고 하는데 꼭 그렇게 칼같이 잘라야 되는 건가요?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럴 수 있다 치고 넘어갔어요. 제가 말해봤자 괜히 저한테 욕만 날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 저희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저에게 너무 뜬금없이 직장을 구했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아직 새로운 데 알아보고 있어. 그래요? 그럼 형님, 제가 새로운 일자리 알아봐 드릴까요? 어디 아는 병원이라도 있어?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형님, 혹시 저희 집 가정부로 일하시는 건 어때요? 가정부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아이들 밥 해주고 집안일 해주시는 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서 곤란한 상황이 있거든요. 형님께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이들 문제이다 보니 예민한 문제이기도 했어요. 보수는 섭섭하지 않게 드릴게요. 형님 간호사 하셨을 때 월급보다 5만 원 더 쳐서요. 어때요? 여기서 전 그만 폭발을 해버렸죠.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심부름 부탁할 때도 그러더니만 뭐 이제는 가정부. 동서 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 지금 간호사 일 동서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본데 내 나름대로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거야. 동서가 의사라 해서 날 무시할 권리는 없다고. 어머, 형님, 왜 이리 화를 내세요? 전 그냥 제안한 것뿐인데. 형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네요.
가정부란 직업이 어디 나쁜 직업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고작 간호사 일하면서 그 월급 받고 일하는 거면 저희 집 가정부로 일하면서 돈 많이 버시는 게 더 좋잖아요. 전 나름대로 형님 생각해서 말한 건데요. 그 순간 저한테 어떤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동생의 멱살을 잡아다가 바닥으로 매다 꽂아버렸거든요. 우리 아들이 가끔 태권도 하면서 하던 기술이었는데 제가 그대로 실행해버렸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동서를 지나쳐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서워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만의 복수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죠. 사실 제가 그간 동서한테 당하면서 언젠가 한 방을 먹일 순간을 기대하며 생각해둔 게 있었거든요. 다만 확실하지 않아서 증거 자료가 더 필요하긴 했지만요. 저는 그날 이후 동서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병원에서 퇴근한 순간부터 말이죠. 실은 전부터 병원 내에서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동서가 같은 유부남 동료 의사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소문이었는데요. 에이, 설마 그런 소문 많잖아. 동서 우리 서방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시어머니한테 명품 선물까지 하더라니까. 아니에요, 간호사님. 이미 소문이 파다해요. 간호사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다른 간호사들이 쑥덕거리고 있을 때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저는 조심스레 동서의 뒤를 밟았고 미행한 지 6일차 정도 되었을 때 동서가 어느 모텔로 들어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서방님이 있을 리 만무했죠. 전 투숙객인 척 몰래 따라 들어갔고 그곳에서 나오는 동서와 동료 의사를 발견했어요. 이때다 싶어 그걸 사진으로 찍었고 고스란히 서방님 앞에 내놓았고요. 서방님은 충격을 금치 못했죠. 서방님, 죄송하지만 이 여잔 이제 내치해야 되겠어요. 서방님에게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왔는지 동서는 바로 저희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형님, 미쳤어요. 왜 내 뒤를 미행해요? 이거 불법이에요. 알아요. 다짜고짜 저에게 욕을 퍼부으며 막말하는 동서를 보니 얼마나 상황이 급박한지 알겠더군요. 가만히 전 팔짱 끼고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 나오자 동서가 이번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빌더라고요. 거짓말인 걸로 해주세요, 형님. 형님이 저 질투하셔서 저런 거 찍은 거라고, 제가 아닌 거라고 말해주세요. 동서,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구나.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엄연히 동서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아야지. 인과응보 몰라? 이혼 당할 일 했으면 이혼해야지.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아이 올 시간 돼서 말이야. 아, 형님. 그제야 울며불며 저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며 꼬박꼬박 돈칭을 쓰는데 기가 찼습니다. 지금 동서는 이혼한 상태고 혼자 살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서방님에게 연락하며 받아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서방님은 동서 쪽을 쳐다도 보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동서가 있다면 꼭 반드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할 말은 다 하시길 바래요. 저도 나름대로 복수한 뒤 지금 너무 후련하게 살고 있거든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